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법무법인 덕수 김준우 변호사, 한겨레신문 김우한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 불법 도박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이게 상습적인 도박을 한 혐의라면서요? 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이 2019년부터 20년까지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예. 뭐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한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뭐 글을 올렸는데 이기고 싶다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다고 해요. 어허. 그래서 뭐 자기가 강남에나 분당에 불법 도박장을 갔다 온 것 같은 후기, 네. 그리고 자기가 뭐 얼마를 땄다,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자세한 이제 자기가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를 그 올렸다고 하는데, 예. 제가 옛날에 이 불법 도박 문제를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예.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커뮤니티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로가 누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프라인에서 네. 온라인상으로는 뭐 내가 어젯밤에 어떻게 게임을 했다, 뭐 이런 거를 굉장히 후기를 많이 공유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 좀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취재를 해보셨을 때 그게 허위 과장이 많던가요? 아니면 실제로 했던 것들을 남기는 경향인가요? 그게 그 게시글들을 보면 보통 이제 이런 후기 글들은 네.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어떤 얼마를 했고 얼마를 잃었고 땄고 뭐 어떤 게임이었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올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뭐 그래서 이런 게시판들의 특성상 뭐 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그 게시글들만 보고 있으면 실제 이제 게임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글들이죠. 예. 카드가 요즘 이제 방역 수칙에서 제일 화제가 되는 업장이기도 한 홀덤펍이라고 해서 네네. 요즘 이제 홀덤이라는 형식의 카드 게임을 젊은 세대부터 해서 많이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가 약간 지금 합법의 영역으로 이제 와 있는 것 같은 곳인데요. 왜냐하면 그 뭐랄까요, 뭐 레이스를 할 때 돈을 더 현찰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장료를 내면 아마 제한된 칩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뭐 이게 무슨 나중에 올림픽이나 뭐 아시안 게임 같은 데서 카드 종목들이 시범 종목도 되고 막 이런 지금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건전한 여가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그런 홀덤 펍이나 아니면 카드 카드 게임 포커. 아니 그 뭐죠? 아니 그게 아니라 사이트. 업장이 예. 신고가 된 게 펍으로 신고가 된 게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다른 게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카페로 신고가 된 데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곳들에서 불법적으로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늦게까지 운영을 하거나 불법 도박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네. 왕왕 있어서 지금 이게 요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에 그쳐야 될 건데, 네. 그 아무래도 좀 더 사행심이 들어간다든가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그 불법 스포츠 도박을 통해서도 뭔가 돈을 배팅을 했다는 듯한 글도 이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시 일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다 드러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처벌이 불가피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지금 캠프에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아마 수사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고, 사실 조금 이례적이라고들 보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즉각적으로 의혹 보도를 인정하고 이재명 후보가 공식 사과를 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트에 올라온 글만 갖고 실제 도박을 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이런 글을 200여 개에 올렸다, 여기 보면 근데 이런 글들이 있으니까 불법 도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수준의 이제 의혹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예. 바로 사과를 했고, 제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때 캠프에서 이렇게 이제 바로 사과가 된다라는 건 이 문제의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매뉴얼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사과를 한다, 이렇게 네. 이제 좀 작동을 한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뭐 이게 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물어봤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관계 확인하는 시간도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바로 신속한 사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조금 전에 뭐 그런 뭐 홀덤 펍 이런 걸 설명을 주셨지만, 지금 나온 이야기는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 도박 네. 이런 것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형사처벌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도박죄는 이제 그 형법 246조인가에서 처벌 대상으로 되고 있는데요. 예. 단순 도박 같은 경우는 벌금형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뭐 어르신 분들께서 경로당에서 뭐 뭐 10원 주고 이런 치고 거. 예. 이거 해도 사실은 도박죄가 되기 때문에 예. 형량이 다소 낮아요. 벌금형만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상습 도박 같은 경우는 징역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불법 경마를 했다. 그럼 마사회법 적용이 되고요. 어허. 불법 뭐 스포츠 토토를 했다. 이러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되고요. 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처벌 법규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다만 보통 이런 불법 업소를 개장해도 도박 업소를 개장하더라도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지금 이모 씨겠죠? 이재명 예. 후보 아들이니까 아마 벌금형 정도의 수준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전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해 보긴 합니다. 예. 김준우 변호사께서는 조심스럽게 벌금형 예상을 하셨는데 이 언론 보도 중에 보면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은 상습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그건 조사해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액수가 오고 갔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되게 초범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나와도 집행유예가 같이 붙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실제로 뭐 이렇게 구속되고서 영어의 몸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한 기자 앞서 불법 도박 관련한 기획 취재도 하셨었다고 네.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후보 아들이 닉네임을 이기고 싶다라고 썼고요. 네. 여러 건의 도박장 후기를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후기에서 확인되는 불법 도박장들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는 것 같은데요. 사실이 그런가요? 네, 아마 상암동에도 있을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상암동에도요? 홀덤법 형태의 이제 카드를 할 수 있는 데들은 상암동인데 이게 제가 그때 취재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청소년들이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어떤 강도, 이거랑 접근해 있는 정도와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는 도박을 특정한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이제 도박을 하는 사람이 네.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취재했을 때 이미 청소년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발표했던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금 10대 청소년들은 10명 중에 서너 명 이상이 다 도박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온라인 그래요? 도박을. 네, 굉장히 높습니다. 비율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세대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게임인지 도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종종 이제 그렇게 되면 사건 기사가 되는데 네. 이제 10대 아주 어린 학생들이 이게 게임인지 도박인지 모르고 계속 배팅을 하는 게임을 하다가 그 사이트에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니 이거 네. 당연히 게임머니 충전하는 건 줄 알고 돈을 받았는데 예. 나중에 이제 그거가 추심이 들어오는 경우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근데 그 아이는 나 그냥 여기서 게임한 건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진입을 하다 보면 이게 중독성이 얼마나 강하냐면 제일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15초에 2만 원씩 베팅을 하는 게임을 제가 취재할 때 제일 많이 하던 게임이었는데 청소년들이요? 네. 15초에 2만 원씩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에 여기까지 이 게임까지 왔다라는 건 스포츠 토토는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경기가 끝나야 내가 베팅을 미리 하고 경기가 끝나야 내가 결과가 나오죠. 결과를 알게 돼요. 이 텀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또 야구 같은 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최소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예.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는 15초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데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에서 저도 이제 그때 기사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규모가 얼마인지 추산조차 안 되거든요. 이 시장의 크기에 비해서. 예. 정부가 사실상 이것을 이거 뭐 경찰은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상 좀 방치해 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기성세대들이 왜 도박 같은 거에 빠졌대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을 들고 어렸을 때부터 지내온 아이들은 모두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뭐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그 실태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바로 또 다른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장을 잘 아는 기자,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사회 프로파일링 김완 기자, 김준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 이야기 좀 다뤄보죠. 무려 9년을 끌었던 아주 중요한 소송이 오늘 마침표를 찍었는데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 이거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통상임금이라는 게 이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80년대 이 임금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버렸는데 그 당시에 물가 안정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신군부에서 임금을 못 올리게 했습니다. 근데 호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 회사 잘 나가는데 왜 월급을 안 올려주냐 이러니까 이제 네. 급여 외의 명목으로 각종 수당이 덕지덕지 붙기 시작하는 약간 기형적
임금 체계를 갖추게 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실제로는 무슨 수당이지만 임금인데 그렇다면 뭔가 수당을 계산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 뭔가 다르게 이거를 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게 이제 필요할 때는 평균임금 내지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통상임금 같은 경우는 원래 결국 내 기본 급여가 얼마다 기본급이라고 월급 명세서에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나의 임금은 이거다라는 게 산정이 되면 네.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아니면 해고 예고 이럴 때 지급되는 수당의 기초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늘 이 통상임금의 대상이 줄었으면 좋겠는 거고 그렇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거였죠. 네. 근데 2013년에 이게 나중에 사법농단과 좀 관련성이 있습니다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통상임금과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이 하나 나왔었는데 예. 그게 이제 상여금이 통상임금 대상 맞는데 너희가 옛날에 단체 협상이나 이런 걸 체결했을 때는 이거는 빠진 거라고 생각하고 협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와서 이걸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반된다. 네. 그럴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약간 사용자 쪽에 기운 판결을 했었는데요. 네. 이거 굉장히 법리적인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법원에서 신의 측 적용해서 다 이걸 물리치는 게 아니라 예. 지금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체결된 건데 옛날 임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언제 신의 측 적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판결들이 계속 또 구체화되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사용자 측에 부담이 되는 건 맞는데 예. 지난 10년 동안 경영 성과나 이런 걸 보니 이 돈을 주더라도 회사에 그렇게 크게 위태로운 것도 아니고 중대한 경영상의 위험에 빠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줘라 이런 네. 취지로 이제 2심으로 이제 돌려보낸 거죠. 파기환송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연봉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통틀어서 계약을 체결해서 큰 문제가 아닌데 네. 과거에는 기본급이 뭐 150만 원 이러면 거기다가 추석 보너스, 설 보너스 뭐 이런 것이 더 많은 이런 네네. 임금 체계였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부당 해고했다가 나중에 복직 소송에 승소해서 그동안 지금 못한 걸 줘야 됐을 때 네. 회사에서는 기본급만 주려고 하고 네. 노동자는 아니 그거 상여금도 월급인데 왜 안 주냐 이런 것이 핵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소송에서요. 네. 1심에서는 노조가 일부 승소를 했었고 2심은 반대 결과 노조 네. 패소가 나왔고요. 오늘 5년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왔는데 통상임금 지급해야 한다. 이런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이제 냈던 임금 청구 소송인데요. 네. 대법이 이제 2심에서는 노조가 졌어요. 그래서 1심은 이기고 2심은 졌는데 대법에서 판결을 파기하고 네. 다시 심사해라 이렇게 이제 고법으로 돌려보낸 건데요. 예. 지금 이제 그 김준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 노동자들은 뭐 700%가 됐던 800%가 됐던 네. 이 상여금을 내가 통상적으로 받아왔던 임금 성격이 있는 건데 이게 왜 임금이 아니라는 거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거고요. 예. 회사에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경영상의 어떤 이유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면 임금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네. 이제 대법원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 측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 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완전히 뭐 인정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임금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게 노동자들이 겪는 되게 마술 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김 변호사님도 알 텐데 근로계약서에 경영상의 뭐 경영이 어려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근로계약서들이 있어요. 네. 그게 법원 가면 인정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거는 경영자가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걸 이제 안 주는 거는 안 된다. 대법원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김준일 변호사님. 네. 앞서 이제 신의칙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노사 합의가 있다면 네. 이런 전제 그게 이러한 통상임금에 있어서 일반 원칙보다 우선되는 것처럼 네. 신의칙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 뭐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옛날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예. 노조도 원래 알고 있지 않았냐 아. 요거 전제로 다른 액수를 다 전정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들이 좀 필요한 게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권리 남용 아니냐 네. 그러므로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네. 이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2013년에 대법원에서 한번
그런 논리를 만들어낸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일반 원칙으로의 도피는 사실 되게 경계해야 될 거여서 잘 하지 않는데 대법원에서 네. 그 당시에 좀 편향된 판결을 한 거 아닌가라고 해서 법리적으로 사실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던 판례고 지금 이제 정교하게 다시 교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오히려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대법원에서 내렸던 신의칙이라는 일반 원칙 적용했던 그 뭔가 법조인들이 봤을 때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을 만한 판결을 이번에 다시 대법원이 파기환송의 형태로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문제는 이게 확정이 아니라 파기환송이라는 게 대법원에서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네네. 다시 판단하라. 네. 그런데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단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시 사측에 유리하게 판결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경우는 이제 발생하진 않고요. 거의는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뭐 그동안 얘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법리나 뭐 새로운 사정을 소명하지 않는 한,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사측에서는 그러겠죠. 이런 또 신의칙을 우리가 주장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거의 구속될 그 대법원 이번 판단에 구속돼서 고등법원에서 판단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 법원에서 지금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걸린 액수가 무려 6천억 원, 그렇죠? 네. 예. 과연 지급이 되느냐? 이게 확정되면 언제 지급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 지금 예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고요. 일단 예. 뭐 다시 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는 또 시간이 또 걸릴 테니까 이 네. 사건도 지금 9년을 재판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늘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거기에 단적으로 이게 들어 있는데 이게 이제 경영 쪽 사측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판결 하나에 6천억이 걸려 있는데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현대중공업과 비슷한 임금 수준과 임금 체계를 갖춘 기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겠죠. 예,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인정이 되는 거는 노동계에서 그래서 오랫동안 수건과제 하나로 이거를 요구해 왔던 거고 네. 사측은 어쨌든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을 네.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끌어왔던 건데 이게 예. 이제 대법원에서 어쨌든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측도 또 다시 한번 사력을 다해서 어떻게든 소명을 하려고 할 것이고 네. 뭐 이러면 이제 이 실제 지급까지는 예.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는 이제 소송 건 분들은 숫자는 적으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하지 않고 아마 이제 하측과 협상을 통해서 합의로. 저희 네. 합의로 정리될 가능성이 많아서 이 예. 액수가 실제로 6천억에 달하는지 안 달하는지는 사실 아직까지 좀 미확정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좀 낮은 액수를 받아들이고 복잡하고 힘든 소송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할 그럴 가능성이 수도 높다는 있죠.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살인을 저지른 범죄 피의자들 신상 공개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3명의 신상이 네. 공개됐습니다. 이 숫자로만 보자면 사상 최고로 한 달 네. 사이 가장 많은 신상 공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에 이제 이석준이 공개가 됐고요. 예. 직전에는 뭐 권재찬, 김병찬 이런 사람들의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뭐 앞서서도 뭐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의 그 김태현. 네, 김태현도 이제 공개가 됐었고 뭐 예. 인천 노래방 살인 사건, 네.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그다음에 전자발찌로 연쇄 살인을 저질렀던 뭐 강윤성. 그다음에 이제 스토킹 신변 보호자 김병찬. 뭐 이런 이제 분들이 다 그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모두 예. 다 이제 흉악범죄 피의자들이고 네. 신상 공개 심의를 거쳐서 이제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김준일 변호사. 네. 김한 변호사 말씀 주셨지만 이게 그냥 자의적으로 경찰이 공개할까 말까를 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근거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재판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고 예. 피의자 단계에서 이거를 공개할 경우에 사실 많은 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분명한 근거를 일단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특정 강력 범죄 법에서 이제 근거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잔인한 사건 예.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예. 그다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고 네. 그다음 이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요건을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신상 정보를 공개를 하는 거고요. 네. 성범죄 법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성폭력 잔인한 거 살인이나 뭐 인신매매, 강도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좀 흉악하고 명백한 경우에 이제 하는 건데 예. 다만 올해 좀 이게 유달리 많아지고 있어서 네. 여러 가지 해석과 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네. 올해 8명, 지난 한 달간 3명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런 흉악범죄 대상이 되는 흉악범죄가 많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분석 대상의 이유가 또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제 신상 공개에서 제일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의 신상을 정말 알고 싶다라고 해서 이 신상 공개로 화제가 됐던 게 이제 그 박사방 피의자였던 조주빈 씨였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신분증 사진으로 얼굴이 당시에 공개가 됐었었는데 예.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어떤 강력 범죄를 응징할 수단 이런 것들이 없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게 네.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그 어떤 그러니까 수사나 이런 거에 효능감을 좀 주는 네.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건데 요건이 되면 일단 이제 의뢰를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면 예. 이제 그 과정에서는 논의해서 이제 공개하자. 뭐 이게 많아졌는데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추세가 뭐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법체계의 차이들이 있겠지만 지금 최근 좀 추세가 이런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를 한다 뭐 네. 이런 추세로 좀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김준일 변호사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흉악하고 나쁜 범죄자니까 공개하자. 이게 법의 취지는 아니잖아요. 사실 여기에 앞서 말씀하신 요건 중에 공공의 이익이란 거 신상 공개를 함으로써 범죄 피해 예방 효과가 있다든지 네. 추가 피해를 밝힐 수 있다든지 네. 이런 어떤 공익적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네. 근데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 회의하는 이거에 대해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어차피 이런 정도로 확실하면 굉장히 중형을 살 것이 명백하고 네. 그렇다면 이 사람 자체의 교화 가능성은 줄어들고 이 그 피의자의 신상은 엄청나게 공개가 털리는데 사실 그 가해자만 놓고 보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이러한 범죄를 일으킬 경우 이 정도로 사실은 어떤 자신에게 올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다 공개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범죄자들이 보면 많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위화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 논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제도긴 합니다. 그렇죠. 예. 또 하나가요 논란이 되는 것이 범행 자체로만 보자면 훨씬 더 흉악한데 공개하지 않는 범죄자가 있잖아요. 그때 대개 나오는 이야기가 공개하게 되면 피해자나 주변 인물의 신원까지 추정 가능하고 공개될 수 있다. 2차 가해 우려가 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흉악범죄라고 해서 전부 다 이거를 공개한다고 할 수는 없고 공개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게 신상 정보 공개권이 많아졌다는 걸 가지고 흉악 범죄가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었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적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신상 공개를 하더라도 어떤 사진, 어떤 모습을 공개하느냐 이것도 조금 하나의 또 관건이 될 텐데요. 네. 우리가 흔히들 미국 영화 뉴스 이런 걸 보면 머그샷 이런 네. 용어가 나오잖아요. 경찰에서 딱 찍은 네, 이 네. 머그샷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다가 네. 이번 이석준의 사례가 최초의 머그샷이라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유래를 말씀드리면 그 고유정 사건 당시에 이른바 커튼머리 사건가 화제가 됐어요. 맞아요. 예, 예, 이 머리를 가리니까 얼굴을 못 알아보겠다. 예. 이 신상 공개하는 효과가 있는 거냐.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제 그때 머그샷을 좀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머그샷을 동의하면 그 사람이 그 머그샷을 찍을 수 있고 피의자가 동의하면 피의자가 예. 동의하면 그리고 예. 아니면 이제 신분증 사진으로 공개하는 아니면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얼굴을 못 알아보거나 중요성이 다르면 이제 뭐 CCTV 사진을 공개하기도 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준석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이석준입니다. 큰일 나요. 제1야당에서. 네네네. 이석준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이제 이 머그샷이 유권 해석 이후에 네. 머그샷을 찍을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머그샷이 사용된 사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준우 변호사 신상 공개 관련 머그샷에 대한 찬반론 조금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머그샷 자체라기보다는 네. 신상 기준 자체에 이거 공개하는 게 정말 효과가 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게 인권 침해가 더 가중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근데 교화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해 당사자 피의자가 뭐가 달라지겠느냐라는 이제 게 있고 또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네.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네. 이제 반론이 이제 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참 현실과 그 이상 사이에서의 괴리나 간극 때문에 되게 괴로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CCTV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우리 사회에서 전 국민이 잠재적 범죄자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실제로는 범죄 검거율이 훨씬 높아지고 뭔가 찾아드는 게 높아진 상황에서 인권과 현실의 조화를 네. 어떻게 찾느냐 이 문제도 똑같은 쟁점이 항상 도사려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제가 아는 미국의 한 범죄학자는요, 자신은 사형제도에 반대하지만 자신의 자녀가 피해를 입으면 사형제도에 찬성하겠다. 이게 솔직한 나의 심정이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환 기자, 김준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